현대문화와 예술 4주차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에서는요, 우리 1940년대에 형성되었던 사회 현상이랑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차 시 수업을 통해서는요, 40년대와 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되었던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분야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3차 시 수업에서는요, 40년대랑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겨났던 어떤 유행 경향이랑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3차 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수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랑 이 전쟁 때문에 야기되었던 어떤 유행 경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는 같은 시기에 있었던 패션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그 당시에 형성되었던 어떤 문화, 유행 요런 거랑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랑 이때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 사상들 요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가는 말로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 들어가는 말로 교과목 개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차 시의 구성 내용은요. 40년대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던 유행이랑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사회현상으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어떤 유행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유행과 패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을 가지고 저는요. 1940년대 시대랑 전쟁이 야기했던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요, 전쟁으로 야기됐던 사회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패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0년대는요, 7년간의 세계 전쟁으로 다양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고요. 전쟁에 참여했었던 각 나라는요, 군수품을 제조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활 각 분야의 모든 물품에다 제재를 가했고, 이 원자재가 부족하게 되면서 배급을 통해서 배포가 되는 요런 사회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자, 각 국가는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재를 실험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산업체를 막 국가가 좀 푸시를 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빨리 검사를 해야 빨리 제품으로 군인들한테 양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표준화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제품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실 전쟁은요, 유럽 각국의 인재가 아주 대량으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됐고요. 이런 이유로 미술이나 과학 같이 이런 신문물이 뉴욕이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그다음 미국은 전쟁의 격전지에서 좀 비껴갔기 때문에 각종 분야의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죠. 특히 비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베이클라이드 같은 것들이 새로운 제품을 분야별로 양산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는요, 미국 군인의 참전으로 전 세계에 재즈나 스탠다드 팝 이런 게 유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큰롤의 모태라고 하는 로커빌리라는 장르가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쟁으로 영화 제작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었는데요. 대신에 대중적으로 이 오락 영화가 발달을 하면서 코미디나 뮤지컬 영화가 유행을 했고요. 영화를 통한 스타 배출로 각 시대의 이 40년대와 전쟁에 대한 시대의 슈퍼스타 아이콘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3차 시 수업에 대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쟁 중에 유행 경향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전쟁 시작으로 실용적인 제품이 각광받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건 사실 남자나 여자 의상에도 적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의복이라는 것 자체에 규제가 엄청났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물자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떤 여유도 없으니까 새로운 유행을 막 창조해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군복을 뭐 리폼을 해서 입는다든가 좀 딱딱한 스타일의 옷으로 남자 옷을 수선을 해서 입는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경향을 좀 보이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게 강제로 이렇게 징집이 돼서 갔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여자들한테도 이 강제 소집이라는 게 좀 적용이 돼서 생산 현장이나 뭐 군 관련된 업무 심지어는 군인으로의 역할까지도 강요받게 되었었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을 이 여자들도 한번 거쳐본 세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고 아 그래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빨리빨리 우리도 준비를 해서
빨리 임해야지 뭐 요런 마음가짐이 좀 빨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는요 여자들 스스로 좀 여성스러운 스타일들을 포기를 하고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행을 새롭게 형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물자가 부족했으니까 소비에 대해서 규제가 많이 들어갔었다고 2차 실습 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했었죠.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사치스러운 장식에 제한을 좀 하게 되고요. 집집마다 여자들은요. 낮에는 공장이나 회사 가가지고 돈 벌어야죠. 그다음 밤에는요. 어쨌든 옷을 안 입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홈메이드 의복을 제작하면서 시대를 견뎌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쟁 중에 패션 소모품을 구해줄 수 있는 이 미군에 대한 인기가 특히 유럽 지역에서 높았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연합군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갔던 이런 지역에서 이 미군들도 매일매일 전쟁만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느 날은 전쟁이 있고 어떤 날은 좀 쉬고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쉬는 날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쟁이다 보니까 여자들을 좋아하고 여자들이랑 만날 기회를 찾아 헤매이는 이런 군인들도 많았을 거고요. 이 미군들은 그래도 본국에서 수송된 물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었던 여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애인을 만들면 그런 스타킹이라든가 식량들을 좀 잘 쉽게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서 미군 애인이라는 이런 말도 유행을 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요, 노동 현장에 투입됐던 여성의 작업복 모습 사진인데요. 작업복으로 바지 착용이 허용이 되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편안하고 활동적인 스타일이 작업복 유행으로 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두 번째 사진은요. 사실은 이거는 전쟁에 대한 어떤 선동 포스터 중에 하나인데요. 뜨개질을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걸 독려하는 포스터예요. 오른쪽 남자는 환자고요. 왼쪽 여자는 간호사예요. 말하자면 전쟁 중에 다쳐가지고 이 침대에 누워서 회복하고 있는 병사한테도 누워서 가만히 그렇게 드러누워 있지 말고 뜨개질 해가지고 제품이라도 만드는 이런 역할이라도 해라라는 내용으로 이 위에 보면 영어로 왜 남자는 뜨개질 하면 안 되는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뜨개질을 장려를 했던 이유는요. 물자 부족 때문에 일상복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대충 살아라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가장 큰 건 이 전방 지역에서 병사들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신체를 자르게 되거나 이 동사에서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죠. 얼어 죽는 일이 되게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뭐 난방 시스템도 없었고 군인들이면 얼마나 환경이 척박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뜨개질로 돼 있는 뭐 모자라든가 양말 뭐 아니면 배 안쪽에 있는 요런 것들 이 워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동상을 조금이라도 좀 방지를 하면 낫지 않겠냐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하는 여자들도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에 공장장에 막 나서서 쓸데없이 간식 먹으면서 떠들지 말고 뜨개질하면서 간식 먹고 떠들으라고 막 압박을 넣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시내에 버스 운전하는 운전기사도요. 버스가 잠깐 정류장에 서죠. 그런 순간에는 정차 중에 뜨개질을 하라고 강요를 당하기도 했는데 뭐 이상한 거 떠가지고 아줌마 스타일로 막 네 눈에 예쁜 거 뭐 이런 거 떠서 쓸데없는 거 보내지 말고 전쟁터 군인한테 지금 보는 사진처럼 딱 요런 제품이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그런 뜨개질 제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뜨개질 관련 국가에서 발간한 책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뜨개질을 하는 이런 방법 또 물품에 대한 안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프랑스에 진출한 미군이랑 춤추고 있는 프랑스 여자들인데요. 이렇게 미국 군인이 유럽에 참전하면서 이 쉬는 시간 같은 때 이 우리를 도와주고 해방시키러 와준 미국 군인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뭐 당시의 도시의 여자들이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음악 틀어놓고 댄스 파티 같은 걸 열어놓고서는 미군이 좀 회의나 전쟁이 없는 날 같은 날은 막 초대해가지고서는 그 읊는 살림에도 막 먹여가면서 막 저렇게 수선해서 입고 나온 원피스 입고서는 군인들하고 같이 춤추는 요런 거를 조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서로 뭐 눈도 맞고 연애도 하고 좀 이러기도 했겠죠. 자, 그러면서 여자들이 미군한테 비누나 뭐 먹을 거, 뭐 스타킹 같은 물자를 얻어 쓰는 사람도 많았고요. 특히 유럽 본토에서 남자들이 뭐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에 끌려나가서 연락이 두절됐거나 이런 바람에 정말 여자들이 기를 쓰고 미군이랑 연애를 하려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요. 뭐 약간 조금 야사에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한 게 43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총 25만 명인데 그중 10만 명이 미군이 아이 아버지인 뭐 사생아인 애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미군에 대한 유럽 여자들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1940년대에 이 사회랑 유행 경향, 특히 전쟁으로 야기된 유행 경향하고 전쟁 직후에 발생했던 유행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의복에 대한 규제로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복장이 제재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이때쯤에서는 모자랑 장갑에 굉장히 집착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생기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신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하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특히 이 옷은요, 원단 자체 폭이 그 규제 대상이어서 원단에 대해서 뭐 블라우스는 뭐 1m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옷이라는 게 이리저리 만들다 보면 짜투리 원단이 남게 마련이죠. 이 짜투리 원단으로 모자나 장갑을 만들거나 뭐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모자랑 장갑이 그런 생활 규제 용품에서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참전국이었으면서도 전쟁의 격변지에서 한 발 떨어져 있던 미국은 자, 미국은 유럽에 가가지고 군인을 보내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전쟁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미국 여자들은 유럽 여자들보다는 좀 여성스러운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뉴욕의 5번가랑 7번가에는요, 이 미국 디자이너들이 막 샵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이 미국 디자이너들은 프랑스 디자이너들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옷을 좀 더 좋아해서 예쁜 옷인데 좀 더 쓸모 있는 이런 형태로 옷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강한 게 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공장 형태로 이 대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패션 업계에서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옷에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로 옷을 막 찍어내가지고 새로운 유행을 제작해내는 어떤 배경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1944년 8월에 여기 지금 마침내 전쟁이 종료되고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파리가 해방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44년에 연합국이 프랑스를 탈환을 했죠. 그래서 이 파리가 해방이 되면서 일단 미군 중에 이 일부는 좀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겠죠. 근데 이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내나 이 와이프나 애인들한테 줄 샤넬 향수 넘버 5를 사기 위해서 샤넬 매장을 겹겹이 막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가지고 엄청난 그런 진풍경을 연출했다고 하고, 뭐 그걸 바라본 파리 사람들 시선은 거봐, 역시 향수나 패션 뭐 이런 문화는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우위지, 뭐 이런 시각도 비록 전쟁으로 다 망해서 거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이랑 미국은요, 이 당시에 이제 각자들 뭐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되어서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유럽에서도 이 사람들이 원체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산이 있었으니까 미국은 이게 너무 부럽고,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풍부해진 물자로 새롭게 문화를 창출해 냈으니 유럽에서는 그게 또 신기하고, 이런 식으로 양쪽 쌍방간에 영향을 좀 끼치면서 서로 이쪽 유행이 저쪽으로 건너가는 요런 경향이 좀 나타났다고는 합니다. 자, 1946년에는요. 여전히 물자는 부족했겠죠. 전쟁은 끝났어도. 그래서 디자이너 루이 레아라는 이런 아저씨가 비키니 수영복을 처음 발명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보수적이었죠. 여자 치마도 뭐 무릎 위로 올라가면 절대 큰일 나는 거고, 장갑도 꼭 껴야 되고, 머리도 가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인데도 가슴만 간신히 가리고 이 아랫도리만 가리는 그런 형태의 수영복인데도 원체 물자가 없으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또 이런 어떤 이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이 레저용 옷을 만들어내다니 뭐 이런 찬사를 막 쏟아내면서 원자폭탄 이후에 가장 훌륭한 발명이란 찬사를 듣고 여기저기 좀 유행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사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 오른쪽에는 아저씨가 루이 레아라는 그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모델은 이미 수영복을 입고 나왔을 텐데 뭐 기자들이 포즈 좀 취해주세요 이러니까 저렇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 민망하게 약간 이 브라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성추행에 가까운 이런 사진을 남겨놓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개발한 이 비키니 수영복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연출된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1번 사진은요, 다양한 여자들 모자 사진들인데요. 의복 스타일에 따라서 또 이런 참가하게 되는 어떤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자를 착용했다고 해요. 자, 2번 사진에 있는 이 모자들은요, 당시에 유행했던 각각의 모자들을 이 오늘날의 이 솜씨로 재현을 한 그런 작품 사진이에요. 자, 모자의 종류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3번 사진은
이 사진하고 지금 보시는 4번 사진은요, 이 모자를 안 쓰고 싶은 경우도 있었겠죠. 자, 이런 경우엔 정말 미용실 가서 힘을 빡 줘가지고서, 이건 사실 미국 여자들 사진인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모자를 안 쓸 거면 이런 식으로 거대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해서 마치 모자를 쓴 것 같은 그런 착시를 좀 일으키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해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머리 모양들이 많이 유행하긴 했었는데, 특히 아래쪽에 있는 저 앞머리 쪽에 이마 쪽에 동그란 저런 머리 모양 보고 도넛 헤어라고 부르면서 당시 여자들한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모자, 장갑, 그다음에 이 패션을 모두 두루두루 갖춘 도시 여성 사진인데요. 시사 일간지인 라이프지 표지에 등장한 뉴욕 패션가에 있는 이 고급 여성의 사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엔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패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까 해요. 자, 전쟁 기간 동안에는요, 먼저 밀리터리 작업복이 유행을 했어요. 이 밀리터리 작업복은요, 여자한테는 일상복으로 바지가 금지돼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생산 현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입고, 또 가사 생활을 하면서도 좀 바지를 좀 입고서는 무릎 꿇고 걸레질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바지를 좀 입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형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도 뭐 여전히 사회적으로는 바지를 입은 여자를 이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나 어머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런 여자가 경박스럽게 저런 바지를 입다니 막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작업 활동이나 출퇴근용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이게 이 그런 스커트를 입고 타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롱앤 슬림한 그런 실루엣이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자, 이런 스커트에 트임이 없으면 다리가 벌어지질 않아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스커트에 옆 트임을 넣거나 아니면은 옷 자체에 주머니가 많이 달려가지고 어떤 밀리터리 스타일을 차용한 그런 기능적인 의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유틸리티 룩의 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종 복장에 대해서 이 규제가 굉장히 극심했었죠. 그래서 검소하고 실용적인 패션만을 허용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음, 이 의복을 제작할 때도 이 법안에 의해서 각종 제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물자 부족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인조 섬유가 굉장히 널리 유행을 하게 돼요. 게다가 신발 밑창 같은 거는 오늘날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편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 신발 밑창 같은 것도 굉장히 가죽이나 이런 걸로 섬세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런 걸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으니 신발 밑창이 막 나무로 제작이 되기도 했고요. 42년도에는 더 이제 타이트하게 특별 의복 제재 법안이 만들어져서 옷이라는 거를 정말 만들어 입으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싶은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옷을 새롭게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난리를 치니 여자들이 있던 옷 가지고 재활용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재활용 의상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옷을 리폼해서 입든가 아니면 뜨개질 같은 걸로, 아까 전부터도 이야기했지만 뜨개질, 여자들 뜨개질 솜씨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피스나 심지어는 코트까지 제작해 입는 정도로 이렇게 뜨개질로 많은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스웨터 같은 거는요, 입었어. 한동안 한참 읽어가지고 옷이 좀 낡았다 싶으면 이 올을 다시 풀어서 그 실을 가지고 새 스웨터를 또 만들어서 입을 정도로 이렇게 재활용이 만연해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각각 가정집마다 이 당시에는 사실 그런 우리나라 같은 온돌 시스템이 없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커튼이나 이불 같은 게 굉장히 튼튼하고 넓은 원단으로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새 옷을 지어 입는데 원단을 못 사게 하고 국가가 안 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커튼이랑 이불들을 뜯어가지고 새로운 일상복을 그 재봉틀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어 입는 그런 노력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전쟁 중에도 패셔너블하게 보이려고 예뻐 보이고 싶고 패션을 추구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 당시에 남성복은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남성복은요, 특히 이 소재가 울이나 면 같은 그런 소재로 만든 겉옷이랑 뭐 그다음에 이 자켓을 만들려면 안에 이 말한테 채취한 말털, 말총으로 심지 같은 걸 만들어 뻣뻣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전쟁으로 인해서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디서 구할 길이 없어서 여성복에 비해서 굉장히 대체적인 형태 제작이 불가능하기도 했고요. 남성복 물자 부족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진을 남성들을 쳐다보면은 정말 낡고 꼬질꼬질해서 봐줄 수가 없는 그런 나이 많은 아저씨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사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긴 하죠. 자, 어쨌든
이 사진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이 1번 사진은 지금 보시는 건 여자들한테 일할 때 작업복에는 여자들이 이런 정도의 바지는 입을 수 있어. 뭐 이런 걸 허용하는 그런 홍보용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반 여자들이 바지를 입게 된 거에 전쟁이 진짜 크게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지가 어쨌든 스커트보다는 좀 실용적이고 편리하고 기능적인 옷이라는 개념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긴 치마랑 코르셋 같은 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일하면서 절대 입지 말 것이라는 그런 공고문이 붙어 있는 회사도 있었다고 해요. 뭐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몸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골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 일 바지도요. 2차 세계대전에 일제한테 노동력을 우리가 착취를 당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여자들을 탄광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일을 하게 했는데 이 탄광에서 일하던 우리 조상님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그런 몸빼 바지 아래 발목 있는 데가 쪼여지는 그런 형태의 바지를 입고 일하는 게 편해서 이때 등장했던 패션이라고 해요. 그래도 여전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지 입은 여자는 여전히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들 바지를 입고선 일할 때에는 스스로 되게 막 섹시하거나 매력적이거나 스스로 그런 느낌을 좀 느끼는 게 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사진 보시면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밀리터리 룩이에요. 보면은요. 여성스러운 측면이 많이 감소됐고요. 어깨는 당시 유행 때문에 여전히 소매는 좀 봉긋한 형태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블라우스 요건 좀 여름 옷이거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여자 보면은요. 여름용 자켓 입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몸에 딱 달라붙는 자켓. 그런데 군복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기능적인 요런 스타일의 그런 옷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사진은요, 전쟁 초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의 룩인데요. 그래도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하긴 하죠. 근데, 이 당시 여성들한테는 막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던 롱 앤 슬림한 그런 우아한 그런 룩이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은 치마랑 블라우스를 입고 일을 해야 되는, 요런 룩이어서 전세 대비해서는 굉장히 간소화된 그런 복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전쟁 초기 사진이고요. 전쟁 후기로 넘어가면요. 진짜 패션이 처참해서 사진 자료를 보기가 어려울 지경으로 굉장히 슬픈 복장들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요. 이 당시 전쟁에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으로 유행하게 된 이 버버리사의 트렌치 코트예요. 요건 사실 조금 지난 시대의 버버리사의 광고 사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비가 오고 이러면 우비가 등장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모든 군인들이 다 우비를 입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다음에 장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 판초처럼 생긴 그런 우울하게 생긴 우비를 입는 것보다는 어떤 트렌치 코트처럼 적당히 방수도 되면서 조금 이렇게 어떤 장교로서의 위신도 좀 세워줄 수 있는 권위적인 그런 겉옷이 필요해서 이 당시에 버버리사가 군용 자켓으로 장교급 이상을 위해서 납품을 했던 게 저 트렌치 코트 오늘날 우리가 바바리 자켓이라고 부르는 그 자켓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진짜 전쟁에서 참가했던 진정한 여성들의 밀리터리 룩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 군복을 좀 개조해서 입었던 그런 룩이어가지고 후기로 가면 이런 옷들이 도시 여기저기에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여자들이 너무 옷이 없으니까 군대에 참전한 뭐 딸 옷을 그냥 군대 끝나고 가져온 걸 그대로 입는다든가 뭐 이당 어디 그 전쟁터가 우리 동네 근처에서 열렸다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벗어났던 그 시체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겨가지고 입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도시마다 국가마다 이런 진짜 밀리터리 룩이 많이 보편적인 일상복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이 오른쪽에 뭔가 사고 있는 여자가 있죠. 저 여자가 입고 있는 저 코트가요. 집에 있는 그 누비 이불을 코트로 만들어 가지고 입은 사진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참 솜씨가 좋기도 하죠. 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패션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요. 전쟁 중에 파리는 패션 산업이 금지되면서 이 패션쇼나 디자이너가 양산하는 값비싼 의류가 전쟁 중에 엄청난 금지 품목 넘버 원이었겠죠. 그리고 각국 정부는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자들을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고 남자들이 이제 직업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현모양처가 이상적인 여성상이다. 이제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자. 뭐 이런 광고를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돈이 있는 계층도 여자들이 뭐 새로운 패션을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입거나 이러긴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기 때문에 진짜로 돈이 없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쟁 당시에 사실 독일은요, 파리에 있는 그 패션 부티크들, 디자이너들, 뭐 샤넬이라든가 우리 배웠던 그런 분들을, 그런 샵들을 다 독일로 이렇게 다 끌고 가서 이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파리 디자이너들이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뭐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그렇게 이사를 가서 독일에서 패션을 하는 건 못하겠다라고 이러면서 데모를 거세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디자이너들이 다 나 이제 옷 안 만든다 하고 은퇴를 선언하고서 사업을 접어버려가지고 파리 패션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프랑스는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산업이 부흥해야 되는데,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패션이었기 때문에, 이 패션 분야를 부흥을 시켜야 원단집도 살아나고 봉제 공장도 살아나고 이런데 납품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패션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파리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서 패션 전시회를 개최를 해요. 근데 이게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패션쇼를 한다는 개념이 경제적인 것도 이게 조금 원활하지 않았고, 원단 자체 수급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조그맣게 인형을 만들고 이 인형 옷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회를 열자, 뭐 이런 거를 개최를 하면서 이 1946년에 이 인형 전시회를 개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디자이너들한테 인형을 다 나눠주고 인형 옷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뭐 그래, 원단도 없고 돈도 없는데 에라 잘 됐다 하면서 각자들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싶은 그런 어떤 패션쇼에 원래는 내보냈어야 되는 그런 옷을 미니미한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전시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벌수가 총 237벌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전시가 전쟁이 끝나면서 너무 볼 게 없는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예쁘고 화려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광을 해가지고 정말 루블 박물관에 이 당시 수십만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고요. 이 전시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이 전시팀이 이제 파리가 좀 신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시팀을 다 데리고서는 영국에 가서도 전시를 또 한 번 하고, 스페인 가서도 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북유럽 쪽에 가서 또 하고, 그다음에 남미에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파리 패션이 아직 이만큼 건재하고 우리 죽지 않았어요. 우리 맘먹으면 이 옷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자 옷으로 다시 팔아먹을 겁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끝난 직후에 여자들은요, 이 억눌린 여성성을 너무 다시 되찾고 싶어. 예쁜 옷 너무 입고 싶은 거죠. 한동안이 아니면 뭐예요? 7년이 넘게. 그리고 그 전에는 경제대공황 때문에 옷도 신나게 못 사 입었었는데, 이젠 진짜 여성스럽고 예쁜 거, 나도 너무 예쁘게 꾸미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력하게 분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194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디올사의 크리스찬 디올 씨가 뉴룩이라는 여성스러운 옷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면서 50년대 스타일의 어떤 패션의 어떤 모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한답니다. 자, 이제 이 분야에 대해 사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션이 부활하길 바라는 이 패션계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전시에 대해서 나중에 전시가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패션돌 해가지고 테아트르 들라 모드라는 뭐 이런 책을 발간을 했는데, 책 안에 보면 이제 컬러 사진으로 요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나중에 되게 조금 시대가 좀 지나서 정리를 해준 그런 사진들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인형을 주고서는 인형 옷을 제작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 봉제사의 사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조그만 사이즈에 맞춰서 구할 수 있는 짜투리 원단으로 가능한 한 이 패션쇼를 하는 것 같이 화려한 옷을 조그만 사이즈로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머리도요, 헤어스타일도 미용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또 인조 헤어가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였던 여자들한테 돈 주고 샀던 정말 그 사람 머리 있잖아요. 그거를 인형 머리에 붙이고서는 미용사들이 고데를 말고 이거를 이렇게 열로 지지고 해가면서 인형한테도 실제 헤어스타일 왜냐면 이 헤어스타일도 유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공들여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만들었던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전시회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이 인형 옷에는 단추 개수, 주름 형태, 주름 몇 개인지까지 나중에 뻥튀기 사람 사이즈로 만들 때랑 똑같이 이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 디자이너가 이런 식으로 무대 하나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브랜드에서 나올 요런 작품은 요런 게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루시앙 르롱이라는 그런 디자이너의 그 관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들, 요 루시앙 르롱 작품들을 가지고 해서 이 확대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찍은 컷인데 보면 알다시피 주름 개수, 모자 형태, 모자에 들어간 장식 뭐 이런 것까지 실제로 제작될 옷하고 똑같이 만드느라고 무척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예뻐서. 자, 이런 식으로 커지기만 하면 어머 이건 나 정말 너무 사서 입고 싶어 하는 그런 인형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이 크리스찬 디올이 만들었던 그 뉴룩이라는 그 작품의 사진인데요. 여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광을 했다 그래요. 자켓은 좀 핏하게 이 가느다란 허리를 강조하게 딱 달라붙고 아래 스커트는 팡 뜨면서 이 장갑도 구두도 모자도 너무 우아한 룩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유럽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 여자들이 파리 스타일이라면서 엄청나게 반응을 해가지고 패션계의 어떤 구원투수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작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차 실수업은요, 40년대 전쟁 때문에 발생했던 사회현상이랑 이것 때문에 형성이 되었던 문화예술 그리고 유행 패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내용은요, 2차 세계대전으로 규제가 정말 많아가지고 패션이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유행이 막 굉장히 발전하지는 못했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미군의 유럽 전쟁 참여로 유럽 각지의 어떤 미국적인 유행이 조금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전쟁 중에는요, 밀리터리 유틸리티 룩이 유행해가지고 여자들이 절제된 패션을 입었었고요. 종전 후에는 그 여성성 부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룩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크게 유행을 했고, 이건 50년대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40년대 전쟁과 이 전후 시대를 통해서 야기된 문화, 그다음에 유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오늘 내용을 학습을 함으로써 50년대에 학습하게 될 내용의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충분히 배경 지식으로 습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40년대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